러시아란 나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정말로 굴곡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살짝 더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탑티어에 못 들어가는가, 효율적인 국가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 푸틴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독재화 경향을 보이는 스트롱맨이다.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에 재직 중인 류한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루스라고 하는 고대 국가에서 파생된 국가인데요, 루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동슬라브인들이 만든 고대 국가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이 존재하다가 나중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되듯이 루스라는 나라가 존재하다가 이게 세민족으로 갈라집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이죠. 러시아란 이름이 루스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고, 벨라루스도 마찬가지로 루스니까 하얀 루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루스라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원래 이름이 소러시아였어요. 작은 러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도 루스인의 나라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옛날에는 이 세 민족이 러시아 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체제 아래서 지냈었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 세 나라가 다 독립국가가 됐죠. 러시아사를 전공한다고 해서 오늘날에 러시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벨라루스사, 우크라이나사도 하게 됩니다. 러시아란 나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정말로 굴곡이 많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에 비교해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굴곡진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적 격변을 겪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가 주변 나라들을 많이 침공한 나라,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인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엄청난 침공을 많이 당해오고 그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쳐들어와서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됐었고요. 1941년에 아돌프 히틀러,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과 싸웠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는데, 물론 승리하긴 했지만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군인이 1,000만 명이 죽고 민간인이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사는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였으니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고 덤으로 500만 명이 더 죽어야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겪었던 인명피해와 같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굴곡진 역사에서 오는 피해의식, 거기서 생기는 어떤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오늘날 러시아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라는 나라를 소개할 때 그냥 굴곡진 역사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지표면에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열차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열차 여행 시간만 7일이 걸립니다. 그만큼 큰 나라인데, 보통 이제 러시아라고 하면 시베리아도 러시아의 영토이지만 주로 이제 우랄산맥 서쪽 지역의 유럽에 속하는 러시아 영토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데 8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극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맨 끝에 이제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또 8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모스크바에서 저기 남쪽으로 8시간 가면 이제 볼고그라드라고 하는 도시가 나올 텐데 또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의 유럽 러시아조차도 어마어마하게 큰 넓이로 느껴질 텐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무기를 쓸 수 있도록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허용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진 미사일로 아니면 드론으로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거대 도시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접경 지역의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점령지나 아니면 접경 지역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을 날려보내서 공격을 할 텐데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의 군사시설을 타격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이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통계 수치를 제시할 필요 없이 인류가 필요로 하는 지하자원 중에 러시아에 있는 걸 찾는 것보다는 러시아에 없는 걸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품목은 러시아가 1위, 미국이 1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를 들 수 있는데 미국보다 살짝 더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9세기까지 그 알래스카가 러시아 영토였거든요. 관리하기가 힘들고 나오는 수익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으니까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은광도 나오고 금광도 나오고 지하자원이 쏟아져 나왔는데 저런 자원의 보고인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바보같이 미국에 팔아가지고 미치는 장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로서는요 알래스카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된 영토가 많기 때문에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처럼 지하자원이 한정돼 있고 아니면 거의 없는 나라에서는 저렇게 그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 세계 경제의 탑티어에 못 들어가는가 궁금증을 품기 마련일 텐데요. 역사의 무게가 내내 현재를 짓누른다는 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여러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였는데 이게 계속 일종의 그 악순환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효율적인 국가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 체제나 경제 체제도 이제 굴곡이 심해요.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최첨단의 선진 대열에 끼워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뭐 소련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우주 개발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러시아죠.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와 기초과학이 필요할 텐데 이걸 다 해내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자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못 만들어 내든지 균형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체제를 물려받았고 물려받은 체제 속에서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성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토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그런데도 옛날에 소련 시절에 곡물 생산량이 딸려서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해 오는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에 농업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관심을 쏟아서 식량을 수입해 오는 나라가 아니라 식량을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만큼 시대에 따라서 주력 부문이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는 세계 최첨단을 걷고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나락에 있다가 세계 최첨단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알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날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보면 안 된다. 당연히 그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이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 진영의 가장 맏형격인 나라였었는데 그 관계를 끊고 등장한 체제가 바로 1991년 러시아라는 국가 그리고 초대 국가 원수였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었거든요. 옐친 대통령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집권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텔레비전을 켜면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공산주의 시절에 러시아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 반공주의 정서가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보다 더 강했다고 할 수 있어요. 2000년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공산주의와 관계를 끊고 오히려 공산주의 이전의 러시아 제국의 전통을 되살려 내려고 노력하는 권력자이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3년째 전쟁을 하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지지 기반이 있는데 러시아 국내에서 가장 푸틴 대통령을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조직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면은 정부와 교회가 그렇게 밀착 관계를 가질 수 없겠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집권당의 푸틴 대통령의 그 수속 정당인데요. 만년 야당이 바로 러시아 공산당입니다.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공산당이 집권당이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공산당이 만년 야당으로 세력이 줄어들고 있고요. 공산당을 머물게 만드는 정치 세력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란 얘기죠.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권좌에서 내려오면은 공산당이 러시아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 푸틴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보는 것은 30년 전에 러시아의 상태를 오늘날의 러시아의 투영해서 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주장이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성향을 점점 강하게 띄어가는 스트롱맨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독재자라고 하면은 선거를 일체 부정하고 종신 집권을 하면서 반대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체제를 말하겠죠. 물론 푸틴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하고 반대당을 억누르고 폭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이고 탄압의 강도란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계 기준으로 보면 폭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딱 독재자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게 되면은 역동성이라든지 복잡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약을 하자면 푸틴 대통령은 독재화 경향을 보이는 스트롱맨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러시아 제국 시절과 소비에트 연방 시절 1991년 이후 21세기 들어와서의 러시아의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큰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과 접경을 하고 있고 수백 년간의 그 역사를 거쳐왔는데 침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많은 침략을 했습니다. 짧게 말해서 러시아는 침략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서방의 국한에서 특히 20세기 이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소련은 서방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패권 국가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적은 있지만 먼저 성공을 해서 서방에 있는 국가를 공격한 적은 없죠. 서방이라고 국한하지 않고 주위에 아니면 그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그 나라의 세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어떤 세력권이라고 봤을 때 소련 및 러시아의 세력권에 속하는 나라를 침공한 적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20세기에 소련이라는 국가가 헝가리라든지 동독이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를 침공한 적이 있었고 21세기 들어서도 체첸과 전쟁을 치러서 체첸의 그 수도인 그로지니를 초토하면서 전쟁을 승리한 경우가 또 최근에 있었죠. 그때 체첸 그로지니를 초토화했던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서방과의 그 관계라고 한정을 하면은 러시아는 서방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주변 국가라고 범위를 넓히면 당연히 침략한 적이 상당히 많았던 국가입니다. 범위를 소련 및 러시아의 세력권이라고 한정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주 주변 국가를 침공한 국가라고 볼 수도 없죠.